40에서 35%로 쭉 빠집니다. 35%에서 30%로 또 쭉 빠집니다. 단 2주 만에 10%가 빠진 거는 이게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 되는 거죠.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면적인 인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대통령이 약간 지금 오기 내지는 약간 삐져 있구나. 뭔가 이게 김무성, 유승민 다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나랑 반기를 세워서 김기춘 비서실장 2,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김기춘 실장을 내보내지 않는 게 긴장해야 되는 거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박근혜 대통령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지금 어떤 권력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론 보도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 시작된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레임덕이라는 것의 산술적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현재 주로 지지율로 나타나는데 지지율만 보자면 레임덕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29%. 보통 네. 30%가 떨어지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 일반 사석에서는 두 사람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 말도 말을 안 해버리죠. 침묵의 그렇죠. 나선 효과 뭐 그런 그렇죠. 말이 있죠. 그래서 30% 이하로 떨어지면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보는 건데, 정부가 상반기도 아직 채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레임덕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다만 정부의 장악력, 당청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아직 레임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레임덕의 초기 징후 초기 징후. 또는 맹아적 조짐 좀 그렇게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 측면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세를 상실한 것 같아요. 네. 작년 11월 말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이 터지기 시작한 이후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각종 당내 선거에서 지금 연전연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선거를 했죠. 당 대표 선거를 했죠. 원내대표 선거. 그러니까 당 여권 내부를 장악할 힘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서 국민 그리고 당 핵심 지지 세력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레임덕의 초기 조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일각에서는 심지어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하고 달리 임기를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예측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지만 여당 지지율은 40%가 넘어요. 견고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임기를 그만둔다든가 이런 것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들 중에 한 90% 이상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성격에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지율 얘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역대 정권보다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빨리 떨어진 거 아닌가요?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할 때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기 전까지는 44%, 45%를 견고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12월 이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일어난 이후 12월 마지막까지 이게 37%까지 떨어집니다. 약 한 그렇다 하더라도 한 7% 정도 떨어진 거죠. 그리고 1월 달에 되면서 다시 40%로 반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별다른 일이 없었으면 그대로 다시 40%대로 쭉 갔을 겁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이게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 된 거죠. 그렇죠. 신년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부터 40에서 35%로 쭉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파동이 있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35%에서 30%로 또 쭉 빠집니다. 단 2주 만에 10%가 빠진 거는 아마 역대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이런 경우는 잘 없었어요. 세월호 때 당시에 지지율 그 빠지는 숫자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훨씬 더 빠르죠.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된 건 뭐 전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된 게 이 건만은 아니고 이전에 44%, 45%도 이미 상처받은 지지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른 정권들에 비해서 지지율이 20%대가 빨리 온 편이거든요.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뭐 집권 초반에 잠깐 확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때 뭐 쇠고기 때문에. 예. 집권 3년 차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20%대까지 떨어진 것은 전례가 별로 없어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다 그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유가 권태호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굉장히 멍들어 있어서 이게 한꺼번에 딱 계기를 만나니까 확 폭락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인 리더십, 그러니까 모든 만기 7남형 리더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다음에 비서실장, 비서진 3인방, 청와대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악재가 덮치면은 대통령이 바로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와르르. 그동안에 쭉 멍들어 있다가 계기를 만나니 확 무너진 거죠. 저는 그래서 좀 빨리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당청 관계 얘기를 간단히 좀 해볼까요?
김무성 대표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세 없는 복지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거 뭐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인데요. 또 유승민 원내대표는 비서실장하고 3인방 정도 교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면적인 인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요. 뭐 일종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두 분 더 잘 아시겠지만 가장 민감한 거는 다음에 차기 총선에서 자기 당선 여부인 거고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서 위기감은 확실히 청와대보다는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빨리 느끼고 그리고 민심에 대한 반영도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표출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에 대해서 정부나 청와대보다는 훨씬 민감한 편이죠. 더군다나 이제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다면 이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럴 텐데 마침 이제 정부의 거듭된 악재가 겹치고 대통령 지지율이 폭삭 가라앉으니까 내년 총선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큰일 났거든요. 아,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자.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이번에 원내대표 후보가 된 것도 친소 관계에 의해서 이제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내대표라는 그 자리가요. 이거는 친소 관계, 유승민 원내대표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 당의 미래를 내년 총선을 보면은 유승민을 찍어야 되겠구나 이런 투표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이런 목소리를 수용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웬만하면 수용 안 하리라고 봅니다. 안 할 것으로 보십니다. 웬만하면. 왜 그렇게 보시죠? 어저께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된 그 다음날 이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정책조정협의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각 간 정책조율을 해라.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 간 사전협의를 해라. 이렇게 했죠. 가장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민감한 당정 협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이 빠졌군요. 예. 물론 뭐 이야기를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뭐 언급을 하지 않았든 아니면 고의로 안 했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정확히 그 지점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각과 청와대 소통 강화 이 부분만 있지 당청 관계는 없어요. 지금 가장 뉴스는 지금 당 대표, 당 원내대표가 지금 청와대와 약간 대립각을 세운 사람들이 됐는데 당청 관계 강화 이 부분은 전혀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약간 지금 오기 내지는 약간 삐져 있구나. 뭔가 이게 김무성, 네. 유승민 이 사람은 옛날에 이제 먼저 친박당이니까 비서실장하고 사무총장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2005년에. 근데 이제 잘 수긍이 안 되는 거죠. 다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나랑 반기를 세워서 대표도 되고 원내대표도 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태도가 묻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예. 그렇군요. 자, 후임 비서실장 인선이 관심인데요. 언제쯤 하게 될까요? 근데 지금 바꾼다는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사실 설 전에 바꿔야지만이 되는 거죠. 근데 설 전에 바꿔야만 되는 건데 비서실장을 바꿈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는 사실상 거의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미 다 예. 잃어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은 바꿔도 정치적으로는 본전, 안 바꾸면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그런 형국이 되고 그래도 비서실장을 어떤 사람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후임에?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 언론과 또는 여러 기저귀에서 거론되는 사람으로는 황교안 법무장관, 네.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하셨던 안병훈 전 이사장, 김병호 지금 언론재단 이사장, 권영세 주중대사 그럼 되죠. 예. 들까지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의외 인물이 예, 의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부탁될 수 있다. 김기춘 실장 비슷한 사람이 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자량권을 가진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김기춘 비서실장만큼은 아니어도 김기춘 비서실장 2 체제를 가는 방법. 그 방법을 쓴다면 지금까지 거론됐던 인물 중에는 황교안, 권영세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악력을 어느 정도 김기춘 실장만큼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사이드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분들이 김기춘 실장에 비해서 연배라든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그걸 사이드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분이 특보단에 들어간 이제 이명재 특보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안병훈, 김병호 이사장 이런 분들이 된다면 그립은 상당히 약해지고 이제 검찰 위주보다는 비서실장 아닌 다른 이완구 총리가 혹시 중심이 될까요? 이완구 총리 또는 아니면 3인방 이렇게 이제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장악의 무게 중심의 균형추가 다른 쪽으로 바꾸는 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둘 중이란 이분과 이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비서실장을 어떤 식으로 스타일로 가져갈 거냐. 권태 부장이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현장에서 밀착 취재하고 하셨는데 권태 부장이 아는 박근혜라는 사람은 지금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첫 번째를 선택하고 싶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를 선택하고 싶다고 보고 아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기춘 실장을 내보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김기춘 실장을 내보내지 않는 게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차라리 낫다는 판단도 합니다. 네. 정치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그런데 과연 첫 번째로 할 수 있느냐는 거는 퀘스천입니다. 국민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기춘 실장을 그냥 두면. 그렇죠. 김기춘 실장은 이제 불가피했다고 보는 편이 맞겠죠. 좀 기간이 얼마 더 유임될 수 있나 이런 문제는 있지만 교체할 것이다. 교체는 뭐 불가피하지 않은 네.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스타일이 굉장히 사실을 보면은 지지율에 초연한 것 같지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왔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에 세월호 때 사과 안고 버티다가 지지율이 확 가라앉으니까 이제 나중에 또 사과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지지율이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더 추락한다든가 하면은 뭔가 대통령도 국정 운영 스타일을 좀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김기춘 버전 2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비서실장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강제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고 약간 깜짝 놀랐는데요. 제3자들은 그래도 이주영 의원이 이기지 않겠는가. 결과는 이 유승민 의원의 압승으로 나왔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어떤 사람이고 왜 이렇게 압승을 거뒀다고 보시는지. 유승민 의원을 표현하는 단어가 까칠하다 뭐 이런 걸로 많이 표현되죠. 유승민 의원은 부친이 유수호 국회의원 아들인 거죠. 네. 경북고 서울대를 나왔고 이제 아주 명석한 두뇌와 에이스로서 계속 쭉 성장해 왔던 거죠. 그 상태에서 국회의원까지 됐고요. 아마 까칠하다는 표현이 처음 나오게 된 거는 2005년도에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을 지낼 때 언론과의 접촉에서 거기서 처음 나왔을 겁니다. 기자들한테 상당히 까칠하게 대했을 테고, 그러나 그 이후 보면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바른 말을 똑바로 할 뿐이지 뭐 혁신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온건 보수로서는 뭐 아주 합리적인. 이번에 표차가 많이 난 거 왜 그럴까요? 표차 많은 거는 이제 표면적 이유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아주 그 표 계산으로만 하자면 유승민 의원은 TK이고 이주영 의원은 PK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원유철, 홍문종으로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럼 TK와 PK를 각각 이제 표를 나눠 먹는다. 그럼 수도권 표를 아마 상당 부분 유승민 원유철 조가 가져갔을 겁니다. 홍문종 의원에 비해서는 원유철 의원 표가 낮고 또 수도권에서 아마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중청하고 호남은 뭐 그 의원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원유철의 승리라는 측면도 있고 홍문종의 그렇죠. 패배라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었을 걸로 보고 유승민 의원이 되는 것이 새누리당에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거겠죠. 총선에서 더 낫다. 총선에서 더 낫다는 판단. 사실 유승민 의원이 됨으로 해서 긴장해야 되는 거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당장 그 유승민 의원이 되면 좋긴 좋겠는데 걱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 그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갈 데가 없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 이명박 정권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그 여당 그 대표, 사실상 야당 충청권 수도 이전에 반대해서 야당의 역할을 선점해버리는 측면이 있었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야당에서도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2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만약에 청와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할 경우에는 여당이 야당 같아야지만이 이기게 되는데. 그렇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중부담
중복지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GDP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스웨덴 같은 북유럽은 30%, 이걸 예. 고복지라고 하는 거고, 독일이 한 20%, 이걸 중복지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10%니까 우리나라는 저복지가 되는 거죠.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의 개념은 현재 상태를 저부담 저복지로 보고 증세도 조금 더 하고 복지도 조금 늘리는 수준으로 하자는 게 유승민 의원의 주장인데, 지금 나오는 중부담 중복지는 지금 현재 상태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지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복지 증대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 일부는 지금 현재를 고복지 상태로 보는 분들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뭘로 보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복지 축소 쪽에 무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엄밀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전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었죠. 언론에서 해석도 좀 엇갈리던데요. 당을 중심으로 복지를 축소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가 하면 또 정세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사설을 쓴 신문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를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못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진정성을 제가 뭐 크게 의심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한 정부가 증세를 한 여당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여소야대 국면이 아닐 경우에 2016년도에 총선이 있으면 이제 올해 이제 증세 논의, 복지 논의를 계속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무상복지 무상보육하니까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 손자까지도 줄 필요 있냐. 이런 논의를 계속하면서 야당의 복지 프레임을 허물어뜨리고 그렇죠. 그리고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부 증세하자. 증세하는데 부자들이 조금 더 세금을 내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서민표도 또 새누리당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증세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직접 내기 전까지는 증세하자는 데 대한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막상 증세를 하게 되면 굉장한 반발이 일어날 텐데 막상 증세를 하게 되는 시점은 2016년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2010년 총선까지는 모든 효과를 새누리당이 다 누릴 수 있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선 때 보면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김종인 교수 영입해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증세는 문의만 있고 증세는 결과적으로는 복지 축소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새누리당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야당은 그 여러 가지 그 이슈 경쟁에서 밀려나고 상당히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심이 아니라 민심 쪽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정치 권력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가 화가 나면 배가 뒤집어 엎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권태호 부장, 임덕규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